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했을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작년 말의 경우는 탄핵 정국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 이전에는 여대 야소의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대 야소의 경우는 설사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하더라도 정반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의 양보를 지금보다는 쉽게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가장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라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선박 사고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주 이른 아침이죠. 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하고 충돌해서 13명이 사망하고, 지금 실종된 2명은 아직 찾지를 못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일요일 새벽에 이 참사였는데요. 사고는 어제 오전 6시 9분께 발생을 했습니다. 20대에서 그 60대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탄 그 낚시배 이 선창 1호가 급유선과 충돌에 전복되면서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2명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출항 9분 만에 발생한 사고였죠. 예. 해경과 군은 이 밤새 그 함정 20여 척과 그 항공기 세대를 동원해서 그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그 실종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뒤집힌 그 낚싯배 안에는 그 14명이 갇혔는데요. 8명이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실에 갇힌 승객을 그 구조하기 위해서 이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이 수중 구조팀이 그 투입됐는데요. 이 배 안에 남아있던 14명 가운데 3명은 이 에어포켓 등에 의존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 바다에서 그 표류하다가 발견된 6명 중에서도 이 2명은 이미 그 사망한 상태였는데요. 이 구조 작업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이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낚시객들이 이 선실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실에 있던 승객들 선박 충돌의 그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해경은 이제 어제 이 충돌 선박 그 명진 15호 선장과 선원 2명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부주의 실수를 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예산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늘 다시 여야가 막판 단판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429조 원의 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 예산 5천억 원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액수만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게 결국은 그 전체 예산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지금 당장은 많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전체 그 9개 쟁점 가운데 그 핵심 쟁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증원 예산이 그 가장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그 정부 예산안은 그 12,200여 명의 그 증원을 이제 예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놓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1,500명 이하로는 줄일 수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그 7,000명까지 줄이자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은 그 8,000명에서 9,000명까지의 증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일자리 안정자금 그 3조 원을 놓고는 이 자유한국당이 그 1년 한시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최저임금 인상은 그 야당도 공약으로 그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한시 지원을 못 받자는데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내년은 그 3조 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이를 그 1조 5천억 원, 즉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렇게 절충안을 그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제 부수 법안으로는 그 대기업의 그 법인세 인상 문제, 그리고 초고속 소득자의 그 소득세 인상 문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반반씩 할 거냐,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그 3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 30분 다시 협상을 이제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정 시한을 좀 치는 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그 국회 선진화법에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지 않냐. 이게 어떤 법정 근거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 연기가 좀 법정 시한 연기가 된 거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국회 측에서 이 그 근거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요. 국회법 제85조 3회 2항을 보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 법률안을 포함한 이 심사를 본회의 부의하는 것을 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적 근거로 이게 연기가 됐다.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열심히 그렇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반응도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응 빨리 이렇게 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국회 측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간사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연기한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없죠. 그러나 이제 법정 시한의 그 취지 자체는 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대목도 있죠. 자, 그리고요.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일 이렇게 성명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훈련 이름이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특히 이제 올해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그 위협적이라는 건데요. 역대 그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중 훈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그 닷새 동안 그 주야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그 국내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이 주한미 공군 7공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공군 항공기를 포함해서 모두 230여 대의 그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북한의 그 레이더망에 그 포착되지 않고 이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이 F-22 랩터 6대가 이제 동원이 됩니다. 또 그 스텔스 전투기인 그 F-35의 그 6대도 이제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미국이 그 F-22 랩터 6대를 한꺼번에 한국에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장거리 전략 폭격기이죠. B-1B 랜스도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 좀 또 종류가 많아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상당히 이게 다 스텔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주요 전략 그 공군 자산들이죠. 북한은 이에 대해서 그 지난 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그 평화를 도란한다. 그리고 그 핵전쟁의 그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을 했고요. 노동당 기관지인 그 노동신문도 연일 이를 좀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늘 다시 소환하는 모양이에요. 그 영장이 기각된 지 역시 9일 만이죠. 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그 전액 삭감됐던 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이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전화 한 통으로 20억 원으로 그 증액 편성된 것이 이 직권남용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가 좀 추가됐다고 하죠. 기획재정부는 그 지난 7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아마추어 그 e스포츠 그 생계 조성 사업 등 e스포츠협회 사업 예산 그 5억 원을 그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병헌 전 수석이 이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20억 원으로 좀 편성해달라 이렇게 좀 전화를 했고 기재부가 그러자 그 전액 삭감 입장을 바꿔서 문화체육관광부에 20억 원으로 e스포츠협회 예산안을 좀 편성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전병헌 전 수석의 그 보좌관을 지낸 윤아무개 씨 그리고 그 e스포츠협회 그 조아무개 사무총장이 청와대로 전병헌 전 수석을 찾아가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제 이 부분을 추가 혐의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굉장히 혼전인데 다수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홍준표 대표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조용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정숙 모드, 이 침묵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그 원내대표 후보군은 그 이주영, 유기준, 조경태, 한선교, 홍문종, 김성태 의원 등 6명으로 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비박 친홍계로 분류되는 이 바른정당의 그 복당파 의원이죠. 이 김성태 의원 대 친박계 후보와의 그 양자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경선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이 홍준표 심판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자 대결이냐 아니면 친홍 대 반홍의 그 세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표 이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그 정치적 메시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던 그 페이스북 지난달 28일 이후 5일째 지금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대신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 그 향방을 지고 있는 이 초재선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죠. F-22 랩터를 비롯해서 한 230여 대가 넘는 항공 전력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이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핵무장은 중국 러시아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이번에 230여 대면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 핵심적인 의미를 보니까 한마디로 그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F-22 스텔스 전투기가요. 그 북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조용히 북한 안에 평양 안에 들어가서 김정은 집무실을 그냥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훈련한 5일 동안은 그 바깥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막 5일 동안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F-22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타격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훈련도 그렇고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세미나에서 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 최고위원님께서는. 근데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 정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뭐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너무 그 미국 정부한테 자꾸 이야기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했다가는 한미 간의 간격만 벌어진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메스터 보좌관이 핵무장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핵무장 자체를 언급했다는 거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한반도에서 이른바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움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 압박이죠. 사실 북한 핵을
세계대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뭐 미국이 경제 제재할 수단도 다 떨어졌고 예. 중국만 남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원유 봉쇄하는 거라든지 근데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사실은 뭐 경제 제재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국도 지난번에 그 특사 보내는데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오고요. 예? 특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미사일 쏘고요.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시진핑을 정면에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예. 김정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주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사실은 폐쇄 경제가 아니고 중국의 엄청난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보다 대외 의존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고 막 경제 봉쇄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 무너집니다. 예. 때문에 근데 또 무너지고 또 중국 입장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이 좀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겠다. 세게 좀 압박을 하자. 예. 근데 문제는 한국이 말리잖아요.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중국 가서 원유 봉쇄하라는 이야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사드 배치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완전히 시진핑한테 아부하는 조공 정치만 하고 왔거든요. 정말 노골적으로 시진핑 찬양만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간 거잖아요. 여당 대표면. 그거 보면 한국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는데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송영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해상 봉쇄를 놓고서 정부 의견과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해상 봉쇄하면 동해하고 서해잖아요. 예. 동해는 일본이 협력할 거기 때문에 봉쇄가 되더라도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협력을 해야만 봉쇄가 되는데 현재 중국 입장을 보면 협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봉쇄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 봉쇄하고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PSI로 해가지고 해상 차단에는 이게 국제적인 공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실제로 해외 무역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공중 봉쇄까지 되면 몰라도 예. 예를 들어 중국이 협력을 해서 서해까지도 배 못 다니게 한다, 북한 배는. 네. 그러면 북한이 비행기나 기차로 다니겠죠. 그러니까 무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해상 봉쇄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거니와, 중국이 마지못해 신용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비행기나 기차를 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남북 간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어디 사이에서든 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상 ICBM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 문정부는 ICBM급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눈뜬 소경처럼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레드라인 넘는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해버리면 이제 대화는 포기한다 돼서 레드라인을 넘어도 못 넘는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물론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당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중도보수 대통령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 협의체 출범을 시켰지만 사실 국민의당 내부 기류가 뭐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한국당 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가. 예. 야당을 한국당을 이대로 둬서는 맨날 싸움만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서 야당 교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을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하고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근데 예. 국민의당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당이 빨리 좀 자체 내부 싸움 좀 수습을 하고 입장 정리를 하기를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 결단을 내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근데 결단은 바른정당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당과의 통합 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네 다수파는 예. 중도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 대통합을 추진하고 일부 소수만 이제 한국당 통합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지금 한국당하고는 진전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우리 의원들이 또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겁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보수대 통합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대 통합은 없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산문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앞문도 아니고 뒷문도 아니고 산문인데.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 비판했는데 본인이나 좀 개구멍 정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국 이제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대구에 지역구 하나 지금 찾아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 2당의 대표 또 본인 이야기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은 어려운 험지에서 승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나 개구멍 정치 좀 하지 마라. 양지에 개구멍 어디 찾아가지고 자리 한 자리 하려고 대표가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 내에서도 입지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내에서도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겼는데 이거 이제 여당은 야권의 발목 잡기다. 근데 이게 역풍이 분명히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풍이 불면은 어느 쪽으로 분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생각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예. 최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 임금 보조할 것이냐 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료는 더 줄 수 있지만 임금 문제는 정부가 직접 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증원인데 지금 공무원 줄여야 될 판에 어떻게 공무원 자꾸 늘리자고 하냐. 예. 이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쯤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공무원 문제는 결국은 숫자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임금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묘수를 한번 찾아봐야죠.
정치판에 항상 해법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 오전 6시 12분쯤이죠. 인천 영도 앞바다에서 9.7톤급의 낚싯배와 336톤급의 급유선이 충돌해서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어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낚싯배에는 총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생존자는 7명입니다. 1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인데요. 선박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피해를 낳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매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모습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길영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좁은 해로를 가다가 부딪혔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예. 예, 영흥대교 밑을 지나던 낚시여선과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유류운반선의 선수 부위와 낚시여선의 자연 선미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부딪혀서 부딪히는 순간의 양배의 속도가 10나트, 시속 18km 정도였기 때문에 낚시여선이 부딪히는 순간 우연으로 뒤집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배는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먼 데서도 뭐가 있으면은 사실 서로가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고 당시 아침 6시였기 때문에 날도 좀 어둡고 사고 당시에 비도 왔기 때문에 시정도 불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이 감지되면 선박의 운항자는 안전속도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사고 당시에 서로 판단을 실수한 것 같고 또 이 상태로 지나가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횡단을 하다가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안전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전속도는 몇 킬로예요, 그러면은? 안전속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운항자가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영흥대교와 같은 협수로를 통과할 때는 지금 속도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안전하게 서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속도를 말합니다. 지금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몇 노트 정도로 갔는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따르면 낚시여선은 10나트 시속으로 치면 18km 정도 됩니다만은 그 속도로 좀 빠르게 운항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판단 미스로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부분의 선박 사고가 양쪽 다 잘못 판단됐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도 운항자의 인적 과실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유류 운반선이나 낚시여선의 선장이 한쪽만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충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양쪽 다 이 상태로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인적 과실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좁은 데는 좁은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 위험성이 좀 많은 지역은 맞죠? 예, 다리 밑에 폭이 양쪽에 암초가 있어서 폭이 1km 정도니까 낚시여선과 같은 소형 선박인 경우에는 폭이 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대형 선박이 지나가기에는 좀 좁은 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교통량이 많고 그 시간대에 또 낚시여선이나 다른 선박들의 출입항이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고를 또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제 그 아침 6시에 낚시 여선이 출항을 해서 아마 낚시 포인트로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좀 좋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좀 서둘러 또 그리고 조금 급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 발생한 사고인데 먼저 그 어선 선장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인명을 태우고 이동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운항자의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재교육이 실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이 보실 때 이번에 어떻게 그 해경의 수습이라든지 정부의 조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22명 중에 생존자가 7분 정도 되는데, 예. 이제 대부분의 생존자가, 사고 순간에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구조된 분들과, 예. 그 다음에 그 조타실 내에 에어포켓 안에 들어가 있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구조된 그런 경우인데, 해경이 마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 단정을 통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해서, 수색 구조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조치도 그동안의 많은 그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해경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접수된 이후에 33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경이 거기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쾌석단정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33분. 물론 해경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출동 지시를 내리고 항구를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이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잠수사는 1시간 넘어서야 도착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고속 단정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만 그쪽 올릴 수 있고 또 한 40분 후에 P12라는 경비정이 도착했습니다만 이 경비정에도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수색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1시간이 지나서 선내에 있는 생존자를 구하게 되는데 해경이 이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수 능력을 갖춘 수색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개선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금 보통 3박 4일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1시간 이내 정도를 출동하면 되는데 이번 사고는 육지에 가까이 있고 또 수온이 8도 정도여서 한 30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이내에는 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낚싯배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돌고래호 사건이 또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도 앞바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장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 낚시를 안 해서 아까 포인트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선점해야지 본인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경쟁 때문에라도 또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장은 여러 사람을 고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출항 시간도 좀 이른 시간에 가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고 그래서 출항 전에 해경이 낚시 여선에 성선을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선장에 대한 교육을 출항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낚시하러 간다는 그런 들뜬 마음과 또 선장도 좋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빨리 출항을 하고 또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안전 규정 같은 경우에 낚싯배가 대형 선박이나 여객선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낚시 여선의 관리가 우리 전국에 지금 3,000여 척이 등록되어 있는데, 예. 이 낚시 여선이 최초에는 이제 어선으로, 어부들이 일을 하다가 지금처럼 어항기 일이 크게 없을 때 이제 낚시 여선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낚시 여선 전용으로
10톤 미만의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교육이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현장에서 출항 전에 좀 더 선장이나 또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사고를 줄이도록 매년 한 200여 건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낚시나 이 해양 레저 쪽의 인구가 더 늘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현장에서의 그 교육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선으로 있다가 이 어선이 이제 쉴 때 같은 때는 낚싯배로 이것을 바꾸도록 허용이 되고 있군요, 지금. 예, 그 처음에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수익이 많다 보니까 낚시 전용 어선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법적인 미비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 나가야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해양대 항해학부의 공길영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